안녕하세요. 별꽃 낭독입니다. 한국의 신비로운 이야기와 심리 추리. 초자연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별빛 아래. 숨겨진 비밀을 함께 풀어볼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북촌 한옥마을의 고즈넉한 한 고미술품 상점에서 오래된 상자 속 낡은 편지 한 통이 발견되었습니다. 수십 년 전의 의문스러운 실종 사건 단서를 담고 있는 이 편지는 조용한 마을에 잠들어 있던 미스터리를 깨웁니다. 북촌 한옥마을의 고즈넉한 돌담길을 따라 걷다 보면 시간이 멈춘 듯한 작은 고미술품 상점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시간의 흔적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곳은 겉으로 보기에는 여느 오래된 가게들과 다를 바 없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 때로는 수백 년의 이야기를 품은 유물들이 조용히 숨쉬고 있었습니다. 상점의 주인 김민수 씨는 60대 후반의 남자였습니다. 희끗희끗한 머리카락과 깊어진 눈가의 주름은 그가 살아온 세월만큼이나 수많은 물건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접해왔음을 짐작하게 했습니다. 그의 온화한 눈빛은 가게 안에 모든 물건을 한 번씩 찬찬히 훑는 습관이 있었고 그의 손은 오랜 세월 묵은 도자기나 고서적을 다룰 때면 언제나 조심스럽고 부드러웠습니다. 김민수 씨는 북촌 토박이는 아니었지만 젊은 시절 우연히 이곳에 정착한 후 한옥의 고요함과 전통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평생을 이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골동품을 사고 파는 장사꾼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물건 하나하나는 단순한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저마다의 사연과 역사를 간직한 존재들이었습니다. 물건의 가치를 매기는 것을 넘어 물건 속에 깃든 보이지 않는 이야기를 찾아내고 보존하는 것이 그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의 흔적은 북촌의 다른 상점들처럼 관광객들로 북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하고 한적한 분위기 속에서 고미술품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는 소수의 방문객들만이 찾아오는 곳이었습니다. 김민수 씨는 이러한 고요함을 즐겼고 때로는 혼자 앉아 오래된 서적을 읽거나 찻잔을 기울이며 사색에 잠기곤 했습니다. 그의 가게는 북촌의 복잡한 현재와는 한 발짝 떨어져 과거의 숨결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였습니다. 북촌의 하늘은 유난히 푸르고 높았고 돌담길을 따라 불어오는 바람은 살랑이며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가게 문은 열려 있었지만 손님은 드물었습니다. 김민수 씨는 오랜만에 찾아온 여유로운 시간을 이용하여 가게 뒤편에 있는 작은 창고를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창고는 오랫동안 손대지 않아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고 쾌쾌한 곰팡이 냄새와 오래된 나무 냄새가 섞여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이곳에는 미처 분류하지 못한 물건들이나 수리 중인 유물, 혹은 팔리지 않아 잠시 숨겨둔 듯한 잡동사니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고무장갑을 끼고 마스크를 쓴 채 낡은 빗자루와 걸레를 들고 창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삐걱거리는 나무 바닥 소리가 고요한 오후의 정적을 깼습니다. 창고 정리는 생각보다 고된 작업이었습니다. 그는 켜켜이 쌓인 먼지투성이 상자들을 하나씩 들어 옮기고 달아해진 보자기에 쌓인 물건들을 조심스럽게 풀어 살폈습니다. 오래된 그림 액자, 빛바랜 도자기 파편, 이빨 빠진 목각 인형 등 저마다의 이야기가 담긴 물건들이 그의 손을 거쳐 갔습니다. 김민수 씨는 물건 하나하나를 허투루 대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지금은 가치를 잃은 듯 보이는 것들이라도 언젠가는 제자리를 찾아 빛을 발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무심코 상자 하나를 들어 올리려다가
그 상자 뒤편에 숨겨져 있던 다른 나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 상자는 다른 물건들보다 훨씬 더 낡고 어두운 색을 띠고 있었으며 먼지가 두껍게 앉아 있어 그 모습을 제대로 알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한 채 잊혀진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호기심에 이끌려 그 나무 상자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다른 상자들처럼 견고해 보였지만 손에 닿는 나무의 질감은 오랜 세월의 마모로 인해 거칠고 희미했습니다. 상자에는 특별한 장식이나 문양이 없었고 잠금 장치도 없었습니다. 그저 뚜껑을 들어 올리면 열리는 단순한 형태였습니다. 김민수 씨는 상자 뚜껑에 덮인 먼지를 손으로 털어내고 천천히 뚜껑을 열었습니다. 띠거덕거리는 녹슨 경첩 소리가 낡은 창고 안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상자 안에서는 더욱 강한 쾌쾌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얇고 해진 천 조각 몇 개였습니다. 아마도 귀중품을 쌓아두었던 것이었으리라 짐작하며 그는 천 조각들을 걷어냈습니다. 그 아래에는 몇 장의 빛바랜 사진과 말라 비틀어진 작은 꽃잎들, 그리고 작고 투박한 나무 인형 몇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 살폈습니다. 사진 속 인물들은 흑백의 이미지 속에서 젊은 미소를 짓고 있었고, 꽃잎들은 생기를 잃었지만 여전히 그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물건들은 누군가의 아주 개인적인 추억과 삶의 조각들이었을 것입니다. 김민수 씨는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상자 바닥을 손으로 훑었습니다. 그러다 그의 손끝에 얇고 부드러운 종이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다른 물건들 아래에 납작하게 눌려 잘 보이지 않던 빛바랜 봉투였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들어 올렸습니다. 봉투는 일반적인 편지 봉투보다 조금 더 컸고 바랜 아이보리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모서리 부분은 세월의 흐름을 견디지 못하고 닳아 있었고 표면은 수많은 주름으로 가득했습니다. 봉투를 들어 올리자마자 느껴지는 가벼움과 종이의 건조함은 그것이 아주 오랜 시간을 견뎌온 물건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봉투의 앞면에는 희미하게 지워진 손글씨로 발신인과 수신인의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잉크는 색이 바래 거의 읽을 수 없었지만 자세히 보면 획의 흔적을 겨우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날짜도 희미하게 인쇄되어 있었지만 정확히 언제 보낸 것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봉투는 단단히 봉해져 있었고 아직 아무도 열어보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김민수 씨는 순간 숨을 들이켰습니다. 오랫동안 가게를 운영하며 수많은 물건을 다루었지만 이렇게 미개봉 상태의 오래된 편지를 발견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이 봉투 안에는 과연 어떤 이야기가 잠들어 있을까? 누군가의 은밀한 고백일까? 아니면 비밀스러운 사건의 단서일까? 그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기대감과 함께 조심스러운 망설임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는 창가로 가 봉투를 햇빛에 비춰보았습니다. 얇은 종이 너머로 희미하게 비치는 글씨의 형태가 보였지만 내용은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봉투의 뒷면에는 작은 원형의 봉인 흔적이 있었으나 이미 오래전에 훼손된 상태였습니다. 김민수 씨는 자신의 심장이 조금 더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누군가가 간절하게 전달하려 했던 메시지이자 어쩌면 해결되지 못한 어떤 사건의 유일한 단서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봉투에 접힌 부분을 조심스럽게 뜯어냈습니다. 낡은 종이가 찢어지는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누렇게 변색된 편지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편지지는 얇고 손에 닿는 감촉이 매우 건조했습니다. 마치 조금만 힘을 줘도 부서질 것 같은 연약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편지지를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잉크는 오랜 세월이 흘러 검은색이 아닌 갈색빛을 띠고 있었고, 글씨체는 다소 불안정하고 급하게 쓴 듯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편지 속에는 특정 날짜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1978년 여름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김민수 씨는 그 날짜를 보자마자 놀랐습니다. 자신이 20살 무렵의 일이었고, 그 당시는 서울이 한창 급변하던 시기였습니다. 편지지는 여러 번 접혔던 흔적이 있었고, 그 흔적을 따라 종이의 섬유질이 약해진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편지지를 다루는데 모든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내용의 첫 줄을 읽자마자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함께 깊은 호기심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편지는 그 사람의 사라짐에 대해 애타게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글씨는 힘겹고 절박한 감정을 담고 있었으며 글을 쓴 사람의 심정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듯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모호하고 단편적이었지만 누군가가 갑작스럽게 사라졌다는 사실과 그에 대한 발신인의 깊은 슬픔과 절박함을 담고 있었습니다. 김민수 씨는 편지를 들고 창고를 나와 햇볕이 드는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고풍스러운 나무 탁자에 앉아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바랜 글씨 속에서 과거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했습니다. 편지 속에는 구체적인 지명이나 인물의 이름이 몇 군데 언급되어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어떤 사건인지, 누가 사라진 것인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마치 퍼즐 조각처럼 흩어진 단서들이었습니다. 그는 한동안 편지를 응시했습니다. 이 편지는 단순히 버려진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삶에 대한 간절한 외침이었고, 어쩌면 해결되지 못한 비극적인 사건의 유일한 증거일 수도 있었습니다. 이 작은 편지 하나가 수십 년 전에 잠들어 있던 미스터리를 다시 세상 밖으로 끌어낼 수 있을 거라는 예감이 그의 마음속에 강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이 편지를 발견한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과거가 그에게 던진 하나의 질문이자 잊혀진 이야기를 다시 찾아달라는 요청과도 같았습니다. 고요한 북촌의 오후. 김민수 씨의 손에 들린 낡은 편지는 이제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김민수 씨는 손에 들린 낡은 편지를 다시 한번 내려다보았습니다. 얇고 바랜 편지지 위에는 누군가의 절박한 심정이 잉크방울처럼 응고되어 있었습니다. 1970년대 후반으로 추정되는 날짜는 그에게 아련한 과거의 시간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 시절의 서울은 지금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고층 빌딩이 숲을 이루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골목길 깊숙한 곳에는 옛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던 혼돈과 변화의 시기였죠. 편지의 내용은 시작부터 김민수 씨의 심장을 움켜쥐는 듯했습니다. 그 사람의 사라짐 뒤라는 문구가 그의 눈에 박혔고 글씨체는 한숨처럼 불규칙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글을 쓰는 사람이 감정의 경랑 속에서 겨우 펜을 쥐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편지는 전반적으로 애타게 도움을 요청하는 어조로 쓰여 있었습니다. 단어 하나하나에는 절망감과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경찰도 더 이상은 제발 누가 좀 도와주세요 같은 문구들은 발신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 짐작하게 했습니다.
필체는 급하게 휘갈겨 쓴 듯한 부분이 많았지만 문장 자체는 비교적 간결하고 직설적이었습니다. 쓸데없는 미사여구 없이 오직 사라진 사람에 대한 걱정과 도움을 바라는 마음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민수 씨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손가락으로 쓸어 보았습니다. 잉크가 번진 곳도 있었고 종이가 땀이나 눈물로 인해 살짝 울었던 흔적도 보였습니다. 이는 발신인이 편지를 쓰는 동안 격렬한 감정에 휩싸였음을 시사했습니다. 아마도 그 사람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식사도 거른 채 이 편지를 썼을 것입니다. 김민수 씨는 그 시절에 누군가가 겪었을 고통을 상상하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낡은 종이와 흐릿한 글씨뿐이었지만 그 안에는 아직도 숨쉬는 듯한 누군가의 생생한 아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특히 그 사람의 사라짐 뒤라는 표현은 김민수 씨의 뇌리에 깊이 박혔습니다. 실종이나 가출이라는 직접적인 단어 대신 사라짐이라는 다소 모호한 표현을 쓴 것은 발신인이 그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어쩌면 그 사라짐은 단순한 행방불명이 아니라 어떤 미스터리하고 불가사의한 일과 연관되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발신인이 직접적으로 사건의 본질을 밝히기 어려웠던 어떤 상황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이 편지는 마치 수십 년 전에 발생한 하나의 비극을 시간을 뛰어넘어 김민수 씨의 눈앞에 다시 펼쳐놓는 것 같았습니다. 편지 속에 담긴 언어들은 그 시대의 분위기를 반영하는 듯 조금은 투박하고 꾸밈이 없었지만 그 진정성만큼은 어떤 화려한 문구보다도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편지를 읽는 내내 마치 귓가에 1970년대의 희미한 라디오 소리나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들려오는 듯한 착각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 시절의 향기와 그 시절의 슬픔이 편지지 한 장에 응축되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편지 속에는 몇 가지 중요한 단서들이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단서들은 너무나 모호하고 단편적이어서 김민수 씨는 곧바로 전체 그림을 파악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일단 특정 장소의 이름이 언급되었습니다. 종로 3가 피막골 옆 작은 한약방시라는 문구였습니다. 당시 피막골은 서민들의 애환이 서린 음식점이 즐비한 곳으로 유명했지만 동시에 여러 작은 가게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한약방이라는 장소는 당시로서는 흔했지만 편지 속에서 그 한약방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사라진 사람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는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김민수 씨는 자신의 기억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1970년대에 종로 3가 부근에 한약방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특정 한약방의 이름이나 위치까지 정확히 기억해내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그곳의 풍경은 얼마나 변했을까요? 어쩌면 그 한약방은 이미 사라지고 다른 건물이 들어섰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음으로 편지에는 인물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김영애 아주머니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이 이름 또한 흔한 이름이라 이 한 문구만으로는 특정 인물을 특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김영애 아주머니가 사라진 사람인지 아니면 사라진 사람과 관련된 다른 인물인지 편지에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 아주머니가 모든 걸 알고 있을 겁니다. 라는 문구가 뒤따라 나오면서 김영희라는 인물이 이 사건의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음을 짐작하게 했습니다. 김민수 씨는 자신의 머릿속에 김영희라는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1970년대의 북촌이나 종로 일대에 김영이라는 이름을 가진 수많은 아주머니들이 있었을 터인데, 과연 이 편지 속의 김영이 아주머니는 누구일까요? 혹시 북촌 한옥마을 주민이었을까? 아니면 한약방과 관련된 인물이었을까? 모든 것이 물음표로 가득했습니다. 이 외에도 편지에는 그날 밤 비가 많이 왔습니다. 나 새벽에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같은 단편적인 정보들이 흩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편지 속 발신인은 아마도 극도의 혼란 속에서 자신이 아는 단편적인 정보들을 급하게 나열했을 것입니다. 김민수 씨는 편지를 여러 번 다시 읽으며 각 단서들을 조합해 보려고 애썼습니다. 종로 3가의 한약방, 김영희 아주머니, 비 오는 밤, 이상한 소리. 이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그는 답답함에 이마를 짚었습니다. 마치 희미하게 보이는 지도와 몇 개의 표식만을 가지고 길을 찾아야 하는 상황과 같았습니다. 단서가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 단서들이 마치 안개 속에 가려진 것처럼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편지는 사라진 사람이 누구인지, 어떻게 사라졌는지, 왜 사라졌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누군가의 갑작스러운 사라짐과 그로 인한 발신인의 절박한 감정, 그리고 몇 개의 모호한 지명과 인물명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김민수 씨는 이 편지가 하나의 미스터리를 잉태하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수십 년의 시간을 건너온 이 편지는 단순히 종이 조각이 아니라 과거의 어느 순간에 멈춰버린 시계 바늘과 같았습니다. 그는 편지를 내려놓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분명히 어떤 중요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데 그것을 온전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김민수 씨는 편지의 내용을 여러 번 곱씹어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오래된 유물을 발견한 흥미로운 사건으로 치부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편지 속에 담긴 절박함과 사라짐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은 그를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책임감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이 편지가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누군가의 삶이 걸린 해결되지 못한 사건의 유일한 증거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상점 주인으로서 물건의 가치를 찾아내는 일을 해왔지만 이번에는 물건 너머에 있는 인간의 이야기를 찾아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였습니다. 우선 이 오래된 사건에 대한 막연함이 가장 컸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 과연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까? 관련된 사람들은 여전히 살아있을까? 증거들은 모두 사라지지 않았을까? 모든 것이 불확실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숨겨진 이야기에 대한 깊은 궁금증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대체 누가, 왜 사라졌으며, 이 편지를 쓴 사람은 또 누구일까? 그들은 어떤 관계였을까? 오랫동안 고미술품을 다루면서 수많은 사연을 접해왔던 그였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사라진 사람의 흔적을 만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시간의 흔적이라는 가게를 운영하는 이유가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것을 넘어 과거의 이야기를 보존하고 때로는 그 이야기를 다시 세상에 알리는 데 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더 큰 고민은 이 편지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마땅한 일일까요? 하지만
수십 년이 지난 미제 사건을 경찰이 다시 수사해줄지는 미지수였습니다. 게다가 편지 속 단서들은 너무나 희미했습니다. 어쩌면 그저 한 사람의 개인적인 비극일 수도 있고 이미 해결된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괜히 소란만 일으키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만약 이 편지가 정말로 어떤 불의의 사건과 관련된 유일한 단서라면 자신에게는 그것을 외면할 권리가 없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왔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물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외면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믿어왔습니다. 밤늦게까지 김민수 씨는 가게 불을 켜놓고 편지를 다시 읽고 또 읽었습니다. 낡은 종이의 냄새와 함께 1970년대의 쓸쓸한 공기가 그의 주변을 감싸는 듯 했습니다. 그는 상점 안에 다른 유물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수백 년 된 도자기, 빛바랜 그림, 고서적들. 이 모든 것들도 저마다의 시간을 견뎌냈고 많은 이야기들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편지만큼 직접적으로 그리고 간절하게 누군가의 비극을 호소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자신이 이 편지를 발견한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확신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마치 과거의 영혼이 그를 선택하여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부탁하는 듯 했습니다. 그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이 편지를 쓴 사람이 지금 살아있다면 얼마나 마음을 졸이고 있을까? 사라진 그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 이 모든 미스터리가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김민수 씨는 자신이 이 편지에 대해 무심코 넘어가 버린다면 이 편지 속에 담긴 절박한 목소리는 영원히 묻히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책의 마지막 페이지를 찢어버리는 것과 같은 행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의 흔적이라는 가게 이름처럼 그는 시간이 남긴 흔적을 단순히 전시하는 것을 넘어 때로는 그 흔적의 의미를 찾아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며칠 밤낮으로 고민한 끝에 김민수 씨는 결심했습니다. 그는 이 편지의 진실을 파헤쳐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비록 자신은 탐정도 아니고 사건을 해결할 만한 특별한 능력도 없지만 최소한 이 편지에 담긴 이야기가 더 이상 잊혀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에게는 이 사건이 개인적인 호기심을 넘어선 어떤 도덕적인 책무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살아온 북촌의 고요한 삶이 한순간 과거의 그림자에 휩싸이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았지만 더 이상 주저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 편지가 단순한 유물이 아니라 현재와 연결될 수 있는 과거의 미해결 사건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미해결 사건의 실마리가 지금 자신의 손에 쥐어져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이제 그는 이 편지의 진실을 찾아줄 누군가를 찾아야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사립탐정 박건우였습니다. 서울의 복잡한 도심 한복판. 고층 빌딩과 유리창이 즐비한 현대적인 건물들 사이에 시간이 멈춘 듯한 작은 오피스텔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오피스텔의 4층 한쪽에는 낡았지만 단정하게 관리된 박건우 탐정사무소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곳은 서울에서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미제 사건들을 쫓는 사립탐정 박건우의 공간이었습니다. 박건우는 40대 후반의 남자였습니다. 그는 늘 깔끔한 정장 차림에 단정하게 빗어 넘긴 머리,
그리고 안경 너머로 보이는 날카롭고 깊은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외모는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회사원 같았지만 그 눈빛만큼은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어떤 통찰력을 품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좀처럼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희로애락을 잘 드러내지 않는 침착한 성격은 그가 어떤 복잡한 상황에 부딪히더라도 냉정함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박건우는 유명했습니다. 그가 해결한 사건들은 종종 지역 신문의 작은 기사로 실리거나 때로는 방송 다큐멘터리의 소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가 유명해진 이유는 단순히 사건을 많이 해결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특히 오래된 사건이나 경찰이 포기한 미제 사건들을 끈질기게 파고들어 진실을 밝혀내는데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명성은 날카로운 통찰력과 침착한 성격, 그리고 인간 본성의 깊이를 이해하는 능력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사건의 먼지를 털어내는 청소부라고 부르기도 했고, 잊혀진 목소리를 찾아주는 사람이라고 칭하기도 했습니다. 박건우의 수사 방식은 일반적인 경찰과는 달랐습니다. 경찰은 조직적인 시스템과 법적인 절차를 따르지만 박건우는 좀 더 개인적이고 유연한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는 법망을 피해간 교묘한 범죄나 미처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의 증언, 혹은 시간 속에 묻혀버린 아주 사소한 단서들을 찾아내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는 서류상의 증거만큼이나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파편적인 정보나 당시의 분위기 같은 보이지 않는 단서들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의 의뢰인들은 주로 경찰 수사만으로는 답을 찾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족의 갑작스러운 실종, 억울하게 누명을 쓴 지인의 명예회복, 혹은 오랫동안 풀리지 않은 집안의 비밀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경찰의 한계와 절차상의 어려움에 좌절한 끝에 박건우를 마지막 희망으로 찾아오곤 했습니다. 특히 그는 단순히 진범을 잡는 것을 넘어 왜 그런 사건이 일어났는지, 그 사건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와 같은 이야기의 본질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단순히 닫힌 결론을 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 남아있는 의문과 고통을 해소해주는 것이었습니다. 박건우의 사무실은 그의 성격을 그대로 반영하는 듯 했습니다. 벽 한쪽은 오래된 지도와 신문 기사 스크랩, 그리고 복잡한 인물 관계도가 빼곡히 붙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벽에는 수십 권의 법률 서적과 심리학 관련 서적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고, 그 옆으로는 낡은 타자기가 놓인 작은 책상이 있었습니다. 사무실은 항상 정돈되어 있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오래된 서류 냄새와 커피 향이 섞여 묘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그는 주로 혼자 일했습니다. 조용하고 집중하는 환경에서 복잡한 사건의 실타래를 푸는 것을 선호했기 때문입니다. 가끔은 젊은 조수 한두 명이 자료 조사를 돕기도 했지만 중요한 판단과 현장 수사는 언제나 그의 몫이었습니다. 그는 새벽까지 사무실에 남아 서류를 검토하거나 조용히 생각에 잠기는 일이 많았습니다. 박건우는 의뢰를 받을 때 신중했습니다. 단순히 돈벌이를 위한 것이라면 애초에 이 일을 시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에게 사건은 단순한 진리 아니라 해결해야 할 불의이자 진실을 찾아야 할 퍼즐이었습니다. 그는 사건 의뢰가 들어오면 가장 먼저 의뢰인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그들의 진심을 파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때로는 의뢰인의 감정적인 호소 뒤에 숨겨진 진실을 읽어내기도 했습니다.
그가 특히 매력을 느끼는 사건들은 시간의 흐름 속에 잊혀져 가는 듯 보이지만 여전히 누군가의 마음속에 깊은 응어리로 남아있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런 사건들은 단순히 법적인 해결을 넘어 인간적인 연민과 이해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과거에는 경찰에 몸담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수사력과 뛰어난 직감으로 주목받았지만 조직의 한계와 경직된 시스템의 답답함을 느끼고 사립탐정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자유로운 방식으로 진실을 쫓고 싶어 했습니다. 경찰이 다루기 힘든 개인적인 사건들이나 공식적인 수사로는 접근하기 어려운 미묘한 인간관계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그의 적성에 더 맞았습니다. 그는 때로는 불법과 합법의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들며 정보를 수집하기도 했지만 그의 최종 목표는 언제나 진실과 정의였습니다. 그의 사무실 서랍에는 해결했던 사건들의 증거물들이 보관된 작은 상자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오래된 사진, 빛바랜 일기장, 낡은 시계, 작은 장신구 등 저마다의 사연을 품고 그곳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물건들은 그가 수많은 사람들의 삶과 죽음, 그리고 그 속에 얽힌 복잡한 감정들을 마주해왔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그는 과거의 사건을 파헤치는 것을 통해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고 싶어 했습니다. 김민수 씨는 북촌 고미술품 상점 시간의 흔적에서 낡은 편지를 발견한 후 며칠 밤낮을 고민했습니다. 그는 편지에 담긴 절박한 목소리와 모호한 단서들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직접 단서를 찾아볼까 하는 생각도 했지만 이내 그 어려움에 부딪혔습니다. 수십 년 전의 사건을 전문적인 수사 경험도 없는 자신이 홀로 파헤친다는 것은 무모한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편지 속의 단서들은 너무나 단편적이었습니다. 종로 3가의 한약방, 김영희 아주머니, 비 오는 밤 이것들만으로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혹시 잘못 건드려서 오히려 사건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거나 사라진 사람에게 해를 끼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는 두려움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편지에 담긴 이야기가 정말로 해결되지 않은 미스터리라면 자신보다는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했습니다. 그날부터 김민수 씨는 조용히 탐정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언론 기사들을 뒤지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혹시 아는 사람이 있는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는 특히 오래된 사건이나 미제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탐정을 찾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범인을 잡는 것을 넘어 과거의 흔적을 쫓아 이야기를 재구성할 수 있는 사람을 원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한 오래된 시사주간지에서 박건우 탐정에 대한 기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기사에는 박건우가 수십 년 전의 한 실종 사건을 끈질기게 추적하여 진실을 밝혀냈다는 내용이 실려 있었습니다. 특히 그가 사건의 작은 조각들을 모아 전체 그림을 완성하는 방식에 대한 묘사는 김민수 씨의 마음을 강하게 끌었습니다. 김민수 씨는 기사를 여러 번 다시 읽었습니다. 박건우 탐정이 가진 날카로운 통찰력과 침착한 성격이라는 표현이 그의 머릿속에 각인되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이라면 내가 발견한 이 낡은 편지 속의 단서들도 놓치지 않고 꿰맬 수 있을 거야. 그는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조심스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북촌의 작은 고미술품 상점 주인이
그렇게 유명한 탐정에게 수십 년 전의 낡은 편지를 가지고 의뢰한다는 것이 과연 받아들여질까 하는 걱정이었습니다. 사건이 너무 오래되었고 단서도 너무 모호해서 어쩌면 탐정 입장에서는 가치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의뢰 비용에 대한 부담감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편지에 담긴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이 사건이 단순히 돈으로 환산될 수 없는 어떤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고민 끝에 김민수 씨는 편지를 복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원본은 훼손될 우려가 있었고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가장 조심스럽게 편지지를 복사기에 넣고 한 장씩 복사했습니다. 바랜 글씨가 복사본에도 희미하게나마 옮겨지는 것을 보며 그는 한 번 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리고는 복사본 편지와 함께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는 짧은 편지를 직접 손으로 작성했습니다. 시간의 흔적 김민수 드림. 그는 자신의 이름과 가게 주소, 그리고 간략한 편지 발견 경위를 상세하게 적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편지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에 대한 깊은 연민과 책임감에서 비롯된 의뢰임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김민수 씨는 그렇게 준비한 편지 봉투를 들고 우체국으로 향했습니다. 가게에서 우체국까지 걸어가는 내내 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낡은 편지를 들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마치 수십 년 전의 무거운 비밀을 자신이 짊어진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우체국에 도착해서도 그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정말 이대로 보내도 괜찮을까? 탐정이 이 의뢰를 받아줄까? 하지만 편지 속의 절박한 목소리가 그의 귓가에 다시 들려오는 듯했고 그는 더 이상 주저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는 편지 봉투를 우체통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짤랑하는 소리와 함께 편지 봉투가 우체통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며 김민수 씨는 이제 자신의 손을 떠났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박건우 탐정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김민수 씨는 애타는 마음으로 박건우 탐정의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가게에 앉아 있어도 자꾸만 전화벨 소리가 들리는 듯했고 우체통을 지날 때마다 혹시 답장이 와 있을까 하는 기대감에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잠을 자다가도 편지 속의 글귀들이 떠올라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 낡은 편지를 발견한 것이 어떤 운명적인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과거가 현재에게 말을 걸어온 것처럼 자신이 그 중간 다리 역할을 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연락이 없자 그는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편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은 아닐까? 아니면 탐정이 너무 오래되고 애매한 사건이라서 거절한 것은 아닐까 하는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북촌의 고요한 시간 속에서 김민수 씨는 마치 폭풍전의 고요함처럼 불안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는 자신이 보낸 작은 편지가 어떤 거대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을지 아직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박건우 탐정의 사무실은 매일 아침 정확히 8시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출근하자마자 항상 먼저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들이고 어젯밤 마시다 남은 커피잔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책상에 앉아 그날의 일정과 들어온 우편물들을 확인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화요일 아침
그의 책상 위에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몇 통의 우편물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익숙하게 우편물을 분류했습니다. 대부분은 광고지나 청구서, 혹은 과거 사건에 대한 간략한 자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그의 손에 들어온 한 봉투가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겉봉투에는 북촌 한옥마을, 시간의 흔적, 김민수 드림이라고 삐뚤빼뚤한 손글씨로 쓰여 있었습니다. 익숙지 않은 발신인이었습니다. 그는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고미술품 상점이라. 특별한 의뢰의 가능성이 높다고 직감했습니다. 박건우는 늘 신중했습니다. 그는 무심코 봉투를 뜯는 법이 없었습니다. 발신인의 의도와 내용물을 예측하며 언제나 모든 정보에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그는 편지칼을 이용해 봉투의 가장자리를 깔끔하게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몇 장의 복사본 편지지와 함께 김민수 씨의 손글씨로 된 또 다른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먼저 김민수 씨의 편지를 읽었습니다. 편지는 그가 북촌의 한 고미술품 상점 주인이며 창고 정리 중에 오래된 나무 상자 속에서 수십 년 전의 낡은 편지를 발견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가 어떤 사라짐에 대한 간절한 도움 요청을 담고 있다는 설명이 뒤따랐습니다. 김민수 씨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며 박건우 탐정의 명성을 믿고 이 의뢰를 보낸다는 내용으로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박건우는 김민수 씨의 편지를 다 읽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반적인 의뢰서와는 사뭇 다른 정성스럽고 조심스러운 어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는 김민수 씨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의 시선은 동봉된 복사본 편지로 향했습니다. 얇고 누렇게 변색된 종이 위에 잉크가 발에 갈색빛을 띠는 글씨들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편지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대 후반의 날짜. 그리고 그 사람의 사라짐지라는 충격적인 문구. 김민수 씨가 언급했던 것처럼 편지 속의 글씨체는 불안정했고 단어 하나하나에는 절박함과 혼란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습니다. 그는 편지의 내용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종로 3가 피막골 옆 작은 한약방. 김영희 아주머니. 그 아주머니가 모든 걸 알고 있을 겁니다. 그날 밤 비가 많이 왔습니다. 새벽에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김민수 씨가 파악했던 것과 동일한 단서들이었습니다. 박건우는 편지를 여러 번 다시 읽으며 글자 사이사이에 숨겨진 의미를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그의 눈은 빠르게 움직였고 뇌리 속에서는 단어들이 조합되고 분석되었습니다. 그는 사건의 난이도를 즉시 파악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미제 사건. 그것도 단서가 이렇게나 모호하다면 해결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탐정이라면 아마 거절했을 법한 의뢰였습니다.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 것이고 성공할 확률도 낮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박건우의 얼굴에는 실망감 대신 옅은 흥미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는 이 편지에서 단순히 소래된 종이조각 기상의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시간 속에 잠들어 있던 어떤 존재가 자신에게 말을 걸어오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직감했습니다. 이 편지는 누군가의 진심 어린 호소이자 아직 해결되지 못한 채 과거에 갇혀버린 비극의 단초라고 말입니다. 그는 이런 종류의 사건에 특히 매력을 느꼈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지나쳐 버리거나 포기할 법한 오래되고 모호한 단서들 속에서 진실의 빛을 찾아내는 것이
그의 전문 분야였습니다. 박건우는 펜을 들어 자신의 작은 노트에 편지 속의 단서들을 하나씩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라짐. 1970년대 후반. 종로 3가 한약방. 김영희. 비 오는 밤. 이상한 소리. 그는 각 단서 옆에 작은 물음표를 그려 넣었습니다. 아직은 모든 것이 모호했지만 그의 머릿속에서는 벌써부터 하나의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하는 듯 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실종 사건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편지를 쓴 사람의 절박함과 사라짐이라는 단어 선택은 어떤 은밀하고 어두운 그림자를 암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차분한 태도는 겉으로 보기에는 무심해 보일 수도 있었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이미 수많은 추론과 분석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인간 본성의 그림자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다양한 범죄와 사람들의 심리를 파고들면서 그는 인간이 얼마나 복잡하고 이중적인 존재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아름다운 북촌 한옥마을 뒤에 숨겨진 현대 범죄라는 설정은 그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교차하는 곳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니. 이질적인 두 세계가 만나는 지점에서 어떤 그림자가 드리워졌을지 그는 궁금해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박건우는 편지를 다시 한번 천천히 읽었습니다. 글씨 하나하나에서 묻어나는 발신인의 고통과 좌절이 그에게 생생하게 전달되는 듯 했습니다. 그는 이 편지가 단순한 정보의 나열이 아니라 한 인간의 절규임을 알았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이 편지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의자에 등을 기댄 채 눈을 감았습니다. 1970년대 후반. 비 오는 밤. 종로 3가 골목. 그리고 사라진 한 사람. 그의 머릿속에서는 흐릿한 이미지들이 조각조각 떠올랐습니다. 이 사건은 분명히 오랜 시간 동안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잊혀진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가 박건우의 손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눈을 떴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단단한 결의가 비쳤습니다. 이 의뢰는 그의 탐정 생활에 또 다른 의미 있는 도전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는 즉시 김민수 씨에게 연락할 준비를 했습니다. 전화를 걸어 편지를 잘 받았다고 알리고 직접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사건의 초기 단계에서는 의뢰인과의 직접적인 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편지에 다 담지 못한 감정이나 기억의 조각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기 때문입니다. 박건우는 서랍에서 북촌 한옥마을 지도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지도를 펼쳐 종로 3가와 그 주변 지역을 펜으로 동그라미 쳤습니다. 이제 이 낡은 편지에 담긴 수십 년 전의 미스터리가 박건우 탐정의 날카로운 시선과 끈질긴 추적 속에서 조금씩 그 베일을 벗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의 심장은 고요한 북촌의 밤에 잠들어 있던 그림자를 깨우러 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건우 탐정은 김민수 씨와의 전화 통화를 마친 후 조용히 사무실을 나설 준비를 했습니다. 평소처럼 자신의 작은 가방을 점검하는 그의 손길은 능숙했습니다. 안경 닦기. 언제든 메모할 수 있는 작은 수첩. 여러 색상의 펜. 선명한 소리를 담아낼 디지털 녹음기. 그리고 불시에 마주할 증거물을 놓치지 않을 소형 카메라까지. 이 모든 도구들은 그의 수사 방식을 닮아 정교하고 빈틈없었습니다. 그는 깔끔하게 다듬어진 옷매무새를 한 번 더 살피고는 사무실 문을 조용히 잠갔습니다.
이제 그의 발걸음은 북촌의 고즈넉한 돌담길을 향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침착함이 감돌았지만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빛만큼은 수십 년 전의 이 오래된 미스터리에 대한 깊은 호기심으로 미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울 도심의 중심가에서 북촌 한옥마을까지는 대중교통으로 채 30분도 걸리지 않는 가까운 거리였지만 그 짧은 공간적인 이동은 박건우에게 마치 시간을 거슬러 여행을 하는 듯한 특별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번잡한 고층 빌딩 숲을 벗어나 한 블록 한 블록 이동할 때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은 놀라울 만큼 점차 변해갔습니다. 차갑고 현대적인 유리와 철골 구조물 대신 따뜻하고 정겨운 흙과 나무, 그리고 은은한 곡선을 그리는 기와로 이루어진 전통 가옥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귀를 찢을 듯한 자동차 경적 소리와 도시의 소음은 점차 멀어져 가고 그 대신 어디선가 들려오는 새들의 지저귐과 멀리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잔잔한 대화 소리, 그리고 고요한 바람 소리가 그 자리를 채워갔습니다. 박건우는 익숙한 듯 마을버스를 타고 북촌 어귀에 다다랐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펼쳐지는 한옥의 물결을 조용히 응시하며 그는 이미 머릿속으로 1970년대 후반의 북촌을 상상하고 있었습니다. 낡은 편지 속에 담긴 흐릿한 단서들과 김민수 씨의 목소리가 그의 뇌리 속에서 끊임없이 재조합되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의 북촌은 지금보다 더 조용하고 더 사람 냄새 나는 곳이었겠지? 하지만 동시에 어쩌면 지금보다 더 많은 비밀을 품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북촌 어귀에 내려서자 거리는 이전에 비해 한층 더 고요해졌습니다. 회색빛 아스팔트 길은 거의 사라지고 대신 자연스러운 돌과 흙으로 잘 다듬어진 골목길이 나타났습니다. 박건우의 구둣발이 돌멩이 위를 스칠 때마다 내는 작은 사각사각 하는 소리가 고요한 오후의 정적을 깨는 듯 했습니다. 그는 굳이 스마트폰의 지도를 펼치지 않고 걸었습니다. 그에게는 목적지에 정확히 도달하는 것만큼이나 그 길을 걷는 과정을 통해 마을의 분위기를 온몸으로 느끼고 과거의 흔적들을 자신의 눈과 귀로 직접 찾아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좁고 구불구불한 골목길 사이로 나지막한 한옥 지붕들이 마치 물결처럼 연이어 이어져 있었고 처마 밑에는 잘 말린 곶감이나 작고 영롱한 소리를 내는 풍경이 걸려 있기도 했습니다. 몇몇 한옥의 대문 옆에는 작고 예쁜 화단이 꾸며져 있었고 그 안에는 이름 모를 야생화들이 소박하게 피어 있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걷다 보면 어느새 하늘이 더욱 가깝게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걸으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고즈넉한 한옥들의 단아한 자태, 곡선을 그리는 솟아오른 기와지붕, 그리고 흙과 돌로 쌓아 올린 견고한 돌담에 피어있는 이름 모를 야생화들이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 같은 평화로운 풍경을 연출했습니다. 간혹 눈에 띄는 관광객들도 대부분은 조용히 카메라 셔터를 누르거나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었습니다. 북촌 특유의 고요함 속에는 그러나 박건우의 예민한 감각으로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는 듯 했습니다. 이토록 평화롭고 아름다운 마을에서 수십 년 전 누군가 감쪽같이 사라졌고 그 흔적이 이제야 하나의 낡은 편지를 통해 드러났다니 그 사실은 박건우에게 짙은 아이러니로 다가왔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눈부신 아름다움 아래에 어떤 어둡고 슬픈 그림자가 숨겨져 있을지 그는 이미 마음속으로 그 가능성을 깊이 탐색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박건우는
김민수 씨의 고미술품 상점 시간의 흔적이 있는 골목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상점의 이름처럼 그 골목 전체가 마치 시간의 흔적들을 고스란히 품고 있는 듯 했습니다. 삐걱거리는 오래된 나무 대문들, 손때 묻은 녹슨 손잡이, 그리고 담벼락에 무성하게 핀 담쟁이 덩굴들이 그 골목이 지나온 세월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미리 봐둔 상점의 작은 간판을 확인하고는 조심스럽게 나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삐걱거리는 나무문 소리와 함께 고풍스러운 가게 안의 풍경이 그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오래된 나무 바닥은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정겨운 소리를 냈고, 앤티크 가구들 위에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품은 고미술품들이 선반 위를 가득 채워 마치 작은 박물관처럼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가게 안은 은은한 향나무 냄새와 오래된 종이 냄새가 섞여 독특하고 아늑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박건우는 조용히 가게 안으로 들어서며 북촌의 한 고미술품 상점 주인의 평범한 삶에 불어닥친 이 미스터리한 사건의 시작을 직감했습니다. 그의 북촌에서의 첫걸음은 그렇게 과거의 그림자를 향해 내딛어졌습니다. 김민수 씨는 박건우 탐정을 보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며칠 밤낮을 애태우며 기다리던 사람이 눈앞에 나타났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유명한 탐정과의 만남에 대한 긴장감이 교차했습니다. 박건우는 고개를 살짝 숙여 인사를 건넸고, 김민수 씨는 황급히 그를 가게 안쪽의 작은 응접실로 안내했습니다. 응접실은 고풍스러운 낮은 탁자와 2개의 방석이 놓여있는 소박하고 아늑한 공간이었습니다. 따뜻한 보이차가 미리 준비되어 있었고, 은은한 차 향이 공기 중에 퍼졌습니다. 찻잔이 가볍게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김민수 씨가 직접 차를 따르는 소리가 고요한 응접실을 채웠습니다. 박건우는 차를 받아들고 차분하게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권위나 위압감도 없이 오직 진중함과 차분함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건우입니다. 보내주신 편지 잘 받았습니다. 김민수 선생님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의 부드러운 말투는 김민수 씨의 긴장을 조금이나마 풀어주었습니다. 김민수 씨는 여전히 조금 상기된 얼굴로 답했습니다. 예. 김민수입니다.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제 편지가 너무 황당하다고 생각하진 않으셨는지요? 그의 걱정스러운 질문에 박건우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흥미로운 의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오래된 사건일수록 놓쳐선 안 될 단서가 숨겨져 있기 마련이니까요. 그의 말은 김민수 씨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박건우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의 질문은 날카롭고 구체적이었지만 동시에 상대방을 배려하는 어조를 잃지 않았습니다. 김민수 선생님. 먼저 편지를 발견한 경위부터 다시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그 편지를 발견하셨는지요? 작은 기억의 조각이라도 좋습니다. 김민수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며칠 전 창고 정리 중에 낡은 나무 상자 속에서 편지를 발견했던 순간부터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창고에 쌓인 먼지를 털어내고 오랫동안 방치된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오래된 물건들이 너무 많아서 그 상자는 다른 물건들 뒤편에 숨겨져 있었죠. 마치 누군가 일부러 숨겨둔 것처럼.
아니면 그냥 잊혀진 것처럼요. 김민수 씨의 설명을 들으며 박건우는 자신의 수첩에 몇 가지 단어들을 적었습니다. 창고, 나무 상자, 숨겨진. 박건우는 날카로운 눈으로 김민수 씨를 응시하며 이어서 물었습니다. 혹시 그 나무 상자 안에 편지 외에 다른 특이한 물건은 없었습니까? 사라진 사람과 연관될 만한 것이라도요. 김민수 씨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눈을 감았다가 뜨며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빛바랜 흑백 사진 몇 장이랑 이미 바싹 말라버린 작은 꽃잎들. 그리고 작고 투박하게 조각된 나무 인형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딱히 특별하다고 할 만한 것은 없었어요. 그냥 누군가의 오래된 추억 조각들 같았죠. 선생님께서 보신 편지의 내용은 대략 어떤 것이었습니까? 특히 사라짐이라는 단어와 함께 언급된 다른 정보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박건우의 질문에 김민수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자신이 읽었던 편지의 핵심 내용을 다시 설명했습니다. 편지는 1970년대 후반에 쓰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사라짐에 대해 애타게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이었어요. 발신인의 글씨체가 너무나 불안정하고 절박해 보였어요. 경찰도 더 이상은 제발 누가 좀 도와주세요 같은 문구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종로 3가 피막골 옆 작은 한약방이라는 장소와 김영희 아주머니라는 이름이 언급되어 있었어요. 그 아주머니가 모든 것을 알고 있을 것이라는 내용도 있었고요. 혹시 편지를 쓴 사람의 이름이나 사라진 사람의 이름은 기억나십니까? 박건우가 물었지만 김민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불행히도 편지에는 발신인의 이름도 사라진 사람의 이름도 명확히 적혀 있지 않았어요. 그저 그 사람이라는 모호한 표현만 있을 뿐이었죠. 편지 내용 자체가 너무 급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쓰인 것 같았습니다. 박건우는 아쉬운 듯 입술을 깨물었지만 이내 평정심을 되찾았습니다. 이름이 없다는 것은 오히려 더 깊은 비밀이 숨겨져 있을 수도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는 김민수 씨에게 편지 원본을 다시 한번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민수 씨와의 길고도 진지했던 대화를 마친 박건우는 다시 시간의 흔적 상점 문을 열고 북촌의 골목길로 들어섰습니다. 오후의 햇살은 여전히 따사로웠지만 그의 눈에 비치는 마을의 풍경은 불과 몇 시간 전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낡은 편지에 담긴 비극적인 이야기와 김민수 씨의 절박했던 목소리가 그의 뇌리 속에서 끊임없이 메아리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는 단순한 관광객이 아니라 수십 년 전의 어두운 그림자를 쫓는 탐정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이 마을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며 주위를 섬세하게 관찰했습니다. 고요하게 솟아오른 기와지붕, 견고한 돌담, 그리고 투박하지만 정겨운 나무 대문들. 이 모든 전통적인 요소들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박건우는 그 속에서 현대적인 삶의 흔적들을 예리하게 포착했습니다. 한옥 대문 옆에는 세련된 카페 간판이 걸려 있었고 낡은 돌담 뒤로는 고급 외제차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미묘하게 때로는 이질적으로 교차하며 공존하는 독특한 풍경이었습니다. 그는 특히 북촌이 가진 고요함에 주목했습니다. 이 고요함은 단순히 평화로운 정적이 아니었습니다. 박건우의 예민한 감각으로는 마치 어떤 비밀을 감추고 있는 듯한 혹은 과거의 쓰라린 기억을 억누르고 있는 듯한 묘한 침묵으로 느껴졌습니다.
겉으로는 이렇게 평온해 보이지만 이 돌담 하나하나, 이 골목 하나하나가 수십 년 전의 비명이나 탄식을 기억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박건우는 북촌의 고즈넉한 풍경 속에서 과거의 그림자를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한옥의 처마 끝에서부터 돌담의 균열, 그리고 땅바닥에 깔린 오래된 보도블록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꼼꼼하게 움직였습니다. 고요함 속에 숨겨진 과거의 그림자는 박건우의 뇌리 속에서 끊임없이 형태를 바꾸며 그의 추론을 자극했습니다. 낡은 편지 한 통이 수십 년 전의 비밀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박건우 탐정은 이제 북촌의 고요함 뒤에 감춰진 어두운 그림자를 파헤칠 준비를 합니다. 사라진 인물에게 과연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까요? 별꽃 낭독과 함께한 시간. 즐거우셨나요? 다음 이야기에서 더 깊은 비밀을 풀어봅시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별빛 아래서 다시 만나요.